구윤철 경제부총리죠. 초경경 집값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분의 1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값을 잡을지 아니면 한두 채가 또 팔리면서 그게 또 높은 신고가를 만들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이들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수장들의 지금 본인 부동산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요. 아니 부동산 정책은 다 반시장 정책을 내놓더니 본인들은 정말 시장 경제에 탁월한 집값 관리를 했네. 이게 지금 비판 포인트인데요. 최성 평론가님. 네. 지금 뭐 돈 모아서 집값 내리면 살아. 이 6억 차익, 6억 벌었다는 이상경 차관은 이제 판교 갭 투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개포동 경매 갭 투자. 마찬가지로 개포동. 뭐 거의 같은 아파트더라고요. 보니까 네. 강남 갭 투자. 김용범 정책실장 서초동 재건축 입주권. 대단하네요, 실력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다 모두가 주택 이제 허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경 그 차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인 전세 지금 뭐 하지 못하게 됐어요. 주인 전세를 끼고 사가지고 바로 지금 이제 그 성남이나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또 이제 그 본인은 팔면서 다시 실거주하고 입주하고 또 한 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예. 이상경 특히나 이제 그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입각을 앞둔 6월 7일쯤에 바로 또 긴급 한 채를 또 매각하면서 예. 혹시 이게 인사검증을 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구윤철 그 부총리는 세제를 또 전담하고 있는 사실 부동산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렇죠. 포인트죠. 그다음에 뭐 이호건 금융위원장은 바로 규제와 감독을 맡고 있는 핵심 당사자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예. 반응은 딱 한마디입니다. 저분들이 이제 주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예. 저 인물들이 발표하는 정책의 말을 믿지 말고 저들의 행동을 따라하자. 그게 우리의 주는 시그널이다. 역시 상급지는 개포동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분들의 말을 따라할 게 아니라 예. 저분들의 우리 행동을 따라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보내는 아주 냉소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 15 이제 부동산 대책에 싸늘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게 긴급 규제를 위한 서킷 브레이크처럼 시도는 됐지만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는 이분들은 다 누릴 거 누리고 우리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사다리 걷어찬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분들이 내놓을 어떤 정책이라도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여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배우자 명의로 이제 갭 투자해서 벌써 6억이나 올랐다는 이상경 차관. 여기 8억 5천에 사서 지금 시세가 40억이 됐고 서초동 재건축 입주권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4억을 해서 30억 됐다. 물론 뭐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이제 집값이 지금 폭등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노른자의 부동산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여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개포동 집. 그런데 과거에 구윤철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문제가 잠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대출 및 세입자,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 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후보자의 본인의 기준으로 하면은 부동산에 관한 한 바람직하지 않는 처신을 하신 겁니다. 의원님, 저런 네. 형태를 통한 부동산을 자산 정식 수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개포 아파트 경매로 8억 9,100만 원에 낙찰받았죠. 그때 백현동 세입자 보증금 활용했죠. 의원님, 그 아파트 재개발할 때는요. 네. 그 아니, 이주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 은행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지금 부동산을 매입을 했냐라고 묻는 거고 주로 레버리지가 아니고 레버리지입니까? 제가 진짜 이거 자산 정식을 위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막 이렇게 이런지는 않았고요. 매금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한 채 이상이 두세 채면 자산 증식에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 실거주를 두세 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강남 아파트는 실거주 않지만 계속 보유했고 백현동 건물 팔았다. 2019년에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때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못 판다. 재건축에 들어가서 분양권을 팔 수 없다라고 당시에는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법적으로 팔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러와요? 글쎄요,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 당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지금 놓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뭐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 이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왜 이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일단 이분들이 2000년 뭐 초반부터 2013년 이때 자산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예. 일단 10년 이상의 실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있는데 예. 그 과정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급격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그럼 방치하고 시장에 오롯이 맡겨놔야 되는 것인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10.15 비상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현재의 이렇게 이 비상 상황을 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정부가 고민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책 당국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은 잘못된 대책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예. 이것은 사실상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 이 분들의 개인에 대한 자산 형성 과정이 예. 전국 단위에서의 뭐 똑같은 과정을 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재산 형성했다고 해가지고 15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거주자, 실수요자들의 어떤 부동산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하고 네네. 전혀 관계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일견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왜 메신저를 공격하냐.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구인철 부총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분당 상가주택, 세종시 아파트, 마포구 단독주택인데 본인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 전셋값이든 뭐 대출이든 그 지렛대로 활용해서 자산 증식하려고 안 했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자산 증식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부동산의 주무부처 장관이 뭐 본인은 이렇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못 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감 원장인데요. 어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한 대략 6시쯤이었나요? 아파트 2채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 팔겠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 뉴스탑10 방송 끝나고 금감 원장이 이렇게 말을 바꾼 듯합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 2020년 6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네,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나요? 말씀하신 그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 그 눈높이에 지금 안 맞는 부분에 아파트 2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원장이 겁니다. 네. 평소 신념과 달리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2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네. 예?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뭘 처리해? 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네.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원장님은 지금 아파트 2채 있는데 그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제 그 자녀한테 그 양도할. 장윤주 변호사님, 네.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주택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두 주택 중에 한 채를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떤 질의가 들어오니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예. 다만 다주택자로서 이 주택을 이제 1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들은 당연히 제3자에게 그러니까 시장에 내놔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또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증여세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죠. 당연히 철저하게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또 국민들께 나름대로는 말씀드리고 또 해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이제 근데 사실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에게 양도하고 증여하면 증여세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금감원장 뭐 금감원장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라면 근데 그냥 보통 한두 달 안에 정리한다는 건 매물로 내놓겠고 자기가 이제 한 채는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녀에게 양도한다. 뭐 그 사이에 모르겠어요. 어떤 가족 간의 소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 정책 위반자들 고위공직자들이 내로남불 논란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아예 야권에서는요. 국토부 차관 그러니까 15억 전세 끼고 백현동 아파트 살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살아라고 했던 말을 가리켜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발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관료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료입니까? 대장동 패밀리죠. 저는 대장동 발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죠.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민주당도 아닌데요. 대장동 패밀리 듣고 얘기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국토부 제1차관이 과거에 주무부처 잔뼈가 굵었던 관료 출신이 아니라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인 사람이 국토부 차관에 앉았다. 근데 이런 발언을 했다.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직업관료 출신이 아니고 교수 출신이죠. 예. 가천대 교수 출신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오랫동안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나 2019년에 이 이상경 교수가 당시 썼던 보고서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 대장동, 김만배 씨 일당이라고 불리는 그 화천대유 등등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이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다. 예. 이렇게 합리화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오히려 시장의 폭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깊이 관여한 것도 결국은 부동산에 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성과 올바른 철학에서 나온 것이냐에 관해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서울 아파트 값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잖아요. 예, 언제 집값이 안정되겠어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예.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4억 3,600만 원입니다. 예. 언제 돈 모아서 사겠어요. 그런데 국토부 1차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형태의 정책을 펴놓고 돈 모아서 안정되면 살아라고 하면은 시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장동 개발 같은 것을 합리화해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또 한 가지 비판 포인트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여당의 여권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대급부로 역효과가 날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 주무부처 장관 차관들 혹은 행동들 이제 입단속에 나선 듯합니다. 바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이제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행 등에 대해서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정 평론가님, 이례적입니다. 여당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력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뭐 당 지도부의 의견도 이와 같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 느꼈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도 사과하고 예. 대리 사과하고 그다음에 당 수석 대변인도 바로 공식적으로 시인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이겁니다. 예. 왜 그런데 이제 장관도 아닌 차관의 발언이 저렇게 지금 시장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의 역풍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렇게 대리 사과를 할까? 사실 과거 같으면요. 1차관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질시켜서 오히려 강하게 우리가 규제와 개혁을 더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내도 되는데 대리 사과를 하는 건 뭐냐? 못 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지금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실질로 컨트롤 타오고 대장동 라인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커넥션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권이 대리 사과를 통해서 민심은 수습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1차관을 경질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제가 그 발언 그런 대목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4인방을 계속 놔두면서 예.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처럼 28번이 나온들 30번이 나온들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이재명 시장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대장동 백현동처럼 예. 공급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방점을 찍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억누르고 규제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그 보유세까지도 강화해가지고 세제로 아주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겠다 이렇게까지 나갈 경우에는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한강다리 건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상경 차관을 감싸고 도는 지금 저 여권 수뇌부의 모습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소환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의 본인 부동산 얘기, 아예 뭐 시세까지 나오고요. 노래까지 만든 야당입니다.